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시정연설 불참.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결국 불참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가닥이 잡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불참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한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계속 매년 국회 찾아가서 직접 해왔던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까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때만큼은 국회한테 의리를 수밖에 없어요. 예산 심의권이 이제 국회에 있잖아요.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은 뭐 내년에 정부 전체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던 거고 좋든 네. 싫든지 올해도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참석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참석하자 말자 뭐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 언론 보도들 보면은 대야 관계 악화로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는데 야권에서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시정연설이 잘 진행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게 사실 지난 9월에 2달 전에 국회 개원식 했을 때 그때도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그 개원식에 불참했다 했었잖아요. 예. 그때랑 이제 비슷한 해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사정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얼굴 안 비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꼭 야당이 피켓 시위를 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일하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얼굴 비춰갖고 여론에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라는 판단도 있는 거예요. 워낙 국민 전체 여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은 좀 피하자는 차원이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물론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감수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8년 전 상황이 오버랩이 된다고 해요. 8년 전 상황이 뭐예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 24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었는데 예. 그 당시가 최순실 게이트 초반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르 재단 나오고 이제 몇 명 이름들 거론되고 했을 때였는데 그때 워낙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러다가 안종범 수석이 구속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미 공유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던졌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예. 그걸로 좀 반전을 노렸었는데 네. 바로 그날 밤에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뭐 아예 걷잡을 수 없게 지지율이 뭐 25에서 다음 주 17, 뭐 5, 3 이렇게 급락하면서 아예 이제 탄핵까지 갔었던 사례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바로 대통령이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빠지자. 뭐 이런 차원의 반대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11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임기 반환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임기 반환점쯤에 뭐 타운홀 미팅이 됐든 뭐 어떤 형식이 됐든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럼 맞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번 주말이 임기 반환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에이펙 정상회담이 페루에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16일 날 갔다 와서 뭔가 좀 뭐 기자회견이든지 대국민 소통이든지 뭔가 좀 대통령이 하는 방식을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요거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에이펙 정상회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워낙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당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가 여권에서 좀 들리고 있거든요. 갔다 와서로 하면은 이제 그게 11월 거의 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럼 너무 늦어진다. 음. 사태 수습하고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가기 전이 되면 그럼 이번 주 안에 될 수 있다는 건 언제쯤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에이펙 정상회담 10일 날부터 16일까지가 에이펙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하게 되면 이번 주나 늦어도 이번 주말 정도에 예. 뭐 확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시사평론가 예. 뭐 아주 급박하게 상황 돌아갑니다.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일단 시정연설 불참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오늘 아침 뭐 조간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거의 다 비판적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뭐 사설들 쓴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어요 그때. 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뭐 윤 대통령이 뭐 본인이 말한 거 안 지키는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은 본인이 정확히 같은 상황에서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으면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참석 안 하는 게 본인의 유불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약간 이제 무대책 뭐 이런 거 같고 이게 야권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미 네. 야권은 녹취 파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법률 검토 하나씩 하고 있고 어떤 타이밍에 이거를 터트려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이거는 되치기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해명을 하면은 그거에 반박하는 또 자료가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조금 이제 조금 숨고르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민들의 지금 뭐 속에서 열불나는 국민들이 이제 이거를 달랠 수가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는 대통령 그리고 해명을 제대로 안 하는 대통령 거짓말만 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점점점 강해졌을 경우에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좀 상황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김광일 기자.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정례 조사하는 기관들에서요. 지난 금요일에 갤럽 조사도 있었고 그 문화일보 의뢰로 엠퍼블릭 리서치 그쪽의 조사도 있었고 다시 예. 그러니까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게 19%가 나왔고요. 예.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17% 이게 문화일보가 의뢰했던 건데 예. 17% 둘 다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좀 제가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한국갤럽이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29일부터 30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이제 19%는 그 전에 20%보다 1% 포인트 더 떨어진 거고 역대 이제 최저치라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 평가도 72인데 이것도 2% 포인트 올라서 이것도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눈에 띄는 게 이제 부정 평가 이후로 김건희 여사 문제 17%, 경제 민생 물가 14%, 그리고 소통 미흡 7%. 이제 소통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좀 닿아 있는 건데 네. 이런 게 이제 이유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좀 저는 눈여겨 충격적으로 봤던 게 대구 경북 TK에서 지지율이 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에 수렴하고 있다라는 대구 겁니다. 경북에서 예,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19인데 전국 평균이 네. 대구 경북이 그 직전에 그러니까 전주가 26%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주만에 8% 포인트가 빠졌는데 문제는 한국갤럽이 설명을 한 것은 이게 이 대통령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로 이게 반영이 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흘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 하루에만 이게 영향을 준 거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갤럽이 목요일 날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 이 조사가 목요일까지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살짝 걸친 거죠, 아주. 보통 이제 화수 목을 이렇게 하는데 목요일도 이제 뭐 오후도 하지만 오전에 많이 맞춰요 이런 조사는. 예, 그러니까 예. 영향이 덜 받았다라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엠브레인 퍼블릭도 10월 27일부터 28일 전국 그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17% 나왔고 서울이 12%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9%로 긍정평가보다 35%보다 20% 높게 나왔어. 20% 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는 완전히 녹취 공개 이전이고 한국갤럽 조사는 녹취 공개하던 날을 하루 걸치고 있고 이 얘기는 육성이 공개된 게 크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반영이 되는 조사가 다시 나올 거고 그런 와중에 다른 녹취들이 또 추가가 막 되고 있어요. 김광일 기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계속 흔들리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먼저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해명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경선 막바지에 명태균 씨랑 거리 두라는 조언을 받았고 그때 이후에는 문자 통화한 적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첫 입장은 그거였죠. 그랬는데 취임식 전날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앞에 해명이 깨지게 된 거고 예. 그 다음으로 했던 해명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합뉴스 TV에 했던 얘기가 취임 전날 전화 와서 덕담한 게 마지막이었고 취임 후에는 통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MBC가 어제 보도하고 민주당이 그 이후에 공개를 했어요. 명태균 씨의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2022년 6월에 지인과 통화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출범 이후죠.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 전화는 안 받죠. 이런 취지로 명태균 씨가 얘기한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같이 나왔고,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녹취도 지금 갖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들어간 김건희 여사 육성 녹취도 가지고 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좀 낮잡아서 뭐 비속어로 평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김관일 기자 취재고 지금 네.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한 건 아닌 거죠? 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이 갔을 때 예.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박찬대 예. 원내대표가 NCND라고 했거든요. 예. 뭐 예스도 노도 아니다라고 답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취재를 해보니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굳이 때릴 필요가 없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공개 안 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을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그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그때 특검안을 처리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 되면은 28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때 제 의결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주말 장외 집회에 뭐 5만 명이 올 거다, 10만 명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는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경찰 추산 17,000명, 그리고 이제 이동량 데이터를 계산했을 때도 한 2만 명대 수준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생각보다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고, 오늘부터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릴레이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쪽 움직임은 그렇고 진짜 고민이 깊은 쪽은 한동훈 대표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목요일 공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녹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깊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오늘 아침 최고위 열린 자리에서 뭔가 입장 발표를 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난 이제 목요일 발표 이 폭로 이후에 금토일 이제 기사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일단은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 측이 용산에 이제 이 전모를 좀 알려달라. 이게 어떻게 된 그랬대요? 거냐. 뭐 알아야 대응하지 이러니까. 예, 중앙일보 보도로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친윤계들이 그 용산이나 친윤계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된다라고 또 용산 쪽에 또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어쨌든 오늘 입장을 발표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할지 뭐 어느 정도 운만 띄우고 따로 기자회견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어쨌든 들끓는 민심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민심을 지금 받들고 가야 된다, 이쪽으로 좀 맥락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장 이제 강경론에 대해서는 또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당장 특검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당내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는 어쨌든 좀 더 엄중한 방식으로 이거를 바라보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겠지만은 지금 그 정도의 스탠스로 다 이 국민들이 이제 만족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당장 결국은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얘기도 쏙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특검이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5일에 내일 지금 법사위 법안 소위,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법안 소위, 그리고 8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계속 이런 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협상하는 것조차 좀 부정적이에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독소 조항들 다 빼줄 테니 협상하자, 이런 제안을 주말에 아주 적극적으로 내놨단 말입니다. 이건 아마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 발표 전에 우리 이런 의사 있으니
이 특검에 대해서 좀 수용해라. 그런 입장 내라라는 압박처럼 들려요. 뭐 압박일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뭐랄까요 탈출구를 열어주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당내에서도 절대 그거를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협상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하는데 네. 민주당이 그 정도까지 열어줬으면 오히려 친한계가 약간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상황이 이런데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이거 옹호만 할 거냐. 근데 그게 탈출구라고 본다는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지지한다라는 전제하에 탈출구가 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을 오늘 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이제 네.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그 돼요. 한동훈 대표 측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워낙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자칫하면은 우리고 뭐고 다 공멸이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나올 얘기가 대충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동안 이 주말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그 중진들 만났고 그리고 용산에도 나름대로 건의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취재를 해보니까 예.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하시라. 선제적으로 설명을 좀 해라. 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 네. 말이에요. 네, 그 말을 예. 건의를 했다고 설명해라. 해요. 예. 그리고 설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면 결국 사과가 같이 나오지 않겠냐 아하.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측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뭐 당선되고 나서 취임식 전이니 후니니 이런 거 따지는 거 말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 네, 그거 하나랑 국정 쇄신 뭐 이건 아마 이제 인사 이런 얘기들이 같이 포함됐겠죠. 이 두 가지를 용산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오늘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용산에 이런 요구를 물밑으로 했다. 네. 하면서 이제 장고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러분 이 부분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가볼까요? 네, 초접전 미국 대선. 미국 대선 하루 남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전국이 워낙 정신없다 보니까 미국 대선 하루 남은 것도 잊고 있었는데 내일입니다. 네, 근데 근데 초접전 초박빙 맞아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달 전부터는 트럼프 지지세가 되게 좋았잖아요. 한쪽으로 그래서 좀 쏠리나 싶었는데 막바지에 해리스도 분전하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흠. 뉴욕타임즈가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평균을 냈는데 7개 경합주 모두에서 1%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네. 모델에서는 해리스 지지율이 52, 트럼프가 48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허.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백인 여성 유권자가 좀 주목이 되는데 아이오와주를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네. 여기가 옛날에는 경합주였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텃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아이오와주에서 최근에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여성 응답자들입니까? 네, 여성 응답자 중에서 해리스 지지율이 56 그리고 트럼프가 36, 2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어요. 여성 지지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낙태권, 뭐 이제 임신증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트럼프 이제 지난번 집권했을 때 그 보수 성향 연방 대법관들이 이제 낙태권 보장을 폐기하면서 여성들 반발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낙태권이 이번 대선에 되게 큰 이슈 중 하나로 굳어졌고 예. 이 백인 여성이 미국 인구의 30%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 봤을 때 제일 커요. 근데 흑인 여성이 이미 해리스에 대한 지지가 90%가 되기 때문에 백인 여성이 되게 중요할 텐데 이 백인 여성 중에서도 해리스 쪽으로 넘어가는 퍼센트가 최근 많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선거 일정 한번 쭉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4년에 한 번씩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인데 우리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각으로 치면 내일 저녁부터입니다. 내일 저녁에 시작해서 그럼 투표는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모레 모레 저녁까지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거고 보통은 모레 저녁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며칠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좀 예측하는 데까지. 왜냐면 사전 투표하면 여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사전 투표 중에서도 우편 투표가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한 3천만 표가 되는데 예. 요거가 이게 계산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대요. 이것 때문에 4년 전 대선했을 때 그때는 선거하고 나서 한 나흘쯤 지났을 때 이제 언론에서 바이든이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번에는 최장 13일이 걸릴 수 있다라고 뭐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등등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저녁이지만 끝나는 거는 이거는 장담 알 수 못한다. 없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미국에 사신 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예. 누가 이길까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 없어요. 이게 지난번 우리나라 대선 0.73% 포인트로 완전 초초초 박빙이었잖아요. 네. 지금 미국도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538라는 게 있어요. 뭐 538 정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100번 했는데 트럼프가 53번 이기고 해리스가 47번 이겼어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1일 공개한 건데 경합주 7곳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48.5, 그래서 해리스보다 0.9% 포인트 높다. 그러니까 47.6 정도 되니까 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따르면은 소위 말하는 그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스윙 스테이트 주에서는 해리스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를 또 앞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고 방금 전에 나온 건데 ABC 뉴스가 입소스하고 조사한 건데 네. 전국 지지율에서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6. 그러니까 또 이건 해리스가 앞서요. 근데 미국의 투표 방식이 우리나라랑 달라서 맞아요. 그냥 직접 투표가 아니잖아요. 간접 투표다 보니까 49대 46이 나와도 이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경합주에서도 서로 이기는 게 엇갈리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지지층이 결집하느냐라고 지금 다만 무당층이라고 하는 예. 민주공화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 데는 해리스 쪽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너무 높으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투표율이 보통 낮거든요. 무당층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제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샤이 트럼프가 이 판세를 뒤집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샤이 해리스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샤이 해리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뭐 직전까지 왔으니까 뚜껑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